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강의는 보장부터 재무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저 강의는 민치핀에서 유일하게 재무 강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지환 지점장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강의 및 강사 소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제목이 저는 좀 중요해요. 보장 상담으로 끝맺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돈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마무리하면서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과제를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웃음이 가득하시네요. 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 혹시 여기 화면 잘 보이실까요? 약간 흐리면 뒤에 불을 끌게요. 괜찮으세요? 잘 보이세요? 이게 영상에 찍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불을 좀 꺼야 될 거예요. 네, 잠깐 한번 불 끄고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이대로 진행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네요. 저기 있는 불을 좀 켤게요. 네, 이러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지환 지점장이고요.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공주사대 지리교육과 출신입니다. 다들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왜 안 해? 아니, 지리교육과시잖아요.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하는데, 제 당시에 선배님들이 한 5년차, 10년차 선배님들이요, 아직 학교에 임관이 안 된, 그러니까 임관이래, 임용이 안 된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주류과죠, 사실. 저는 역사지리를 가서 지리를 선택하기 조금 후회하게 될 만큼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이제 ROTC 군인으로 가게 됐다가, 거기에서 돈을 만지는 그런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돈 만지는 게 나랑 좀 취향이 맞네? 라고 해서 군대에서부터 이제 완전 전향을 하게 되었죠. 네, 지금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학원 선생님 하겠지만, 굳이? 지금 전 만족하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국, 미국 MDRT. 혹시 MDRT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생명보험사 소득으로만 연간 1억의 소득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 버는 거니까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을 원탁 회의라고 해서 MDRT라 부릅니다. 그 회원이고요. 전 AI생명, 그리고 전에 니치앤코, 지금 군니치라 부르죠. 군니치 금융교육 강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연구소 책임직책이기도 하고요. 자격증사 송보사 당연히 있겠지만 펀투, 증투, 그러니까 치원에 관련된 도 있고요. 보험에 관련된 책도 쓰고 있고, 지금 이미 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보험, 뭐 실손보험, 보험, 이런 류와 좀 다른 류의 결을 갖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랬죠. 보장 상담만으로 끝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은 뭡니까, 다? 그쵸? 근데 보장 상담만으로 끝을 맺으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힘은 이겁니다. 권유. 그게 뭔데? 너 이런 거 해야 돼. 너 이런 거 꼭 해야 한다. 라는 거를 권유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보장 상담 잘 해줬으니까 여기서 끝. 아이고, 영진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저는 보험료를 우리가 조정해주고 보험료를 내려주잖아요. 그쵸? 보험을 더 만들어주고 보험료를 줄여줬잖아요. 그럼 저처럼 관련된 사람은 보험료 깎아드렸는데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는 걸 물어봐요. 아니, 그건 뭐 저것도 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한 30만 원 정도 금액을 낮춰드렸는데 그 금액으로 연금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당신의 돈 내려드릴 테니까 그 금액으로 다시 뭐 저축이나 연금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은 고객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축을 어떻게 해요? 보험으로 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 그러세요? 혹시 영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진님,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셨죠? 네. 4대 보험이요? 근로보험. 자, 다시 한번. 근로보험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네. 입니다. 또? 또? 그렇죠. 국민연금, 연금보험 있잖아요. 자, 영진님께서는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보험으로 저축을 어떻게 해요? 보험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 4대 보험에서 건강에 관련된 것만 빼볼까요? 뭐부터 빼야 될까요? 건강하겠죠. 또 일하다가 다친 산재, 나머지 두 개는 뭐에 관련돼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만약에 못 받는 돈이 있다라면 당신한테 돈을 보장해주는 돈에 관련된 보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지금 돈을 내면 나중에 노후 됐을 때 그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노후를 보장하는 돈에 관련된 보험이죠. 영진님께 주겠습니다. 보험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관련이 있고요. 그 관련된 걸 이미 영진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꼭 건강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고객들이, 아, 보험은 돈에도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인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으로 어떻게 그래? 원래 보험은 돈을 지켜주는 금융상품인 거예요. 건강 금융상품만 보험인 게 아닌 겁니다. 돈 자체를 주는 게 보험이에요.
고객들 다시 심어주면은 연금이나 저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큰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쵸? 그 다음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을 강화시켜줘요. 더 받기 쉽게 만들어주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보험료 내는 너무 부담이 되고 과도하니까 금액을 좀 내려드리면서 보험을 강화시켜 드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모든 상담, 앞서 배웠던 모든 교육과 모든 상담이 여기서 끝나.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장 강화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베스트, 최고예요. 근데 비용 줄인 걸로는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추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그렇다면 경혜님은 만약에 60만 원 중에서 제가 40만 원까지로 금액을 줄여드렸는데 그 20만 원 가지고 지금 부족하신 거, 보통 일반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노후예요. 그래서 연금 준비를 20만 원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절감된 비용을 써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보험에 관련돼서 너 보험 리모델링 한번 받아볼래? 이런 것보다 너 저축 안 하고 있으면 저축 한번 들어봐 라는 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장 상담보다 재무 상담, 돈에 관련된 상담이 고객들한테 거부감이 훨씬 덜 합니다. 훨씬 덜해요. 친구야, 너 보험이 잘못돼 있으니까 보험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거 보험 너무 비싸니까 조정해가지고 재가입해 볼래? 그럼 고객들이 뭐라 할 것 같으세요? 무슨 보험 가입을 해, 안 할게 이러는데 너 지금 거의 저축 같은 거 잘 안 하지? 연금이랑 적금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어? 그런 거 좀 배워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인 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축의 면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야 거부감이 없으니까. 사실 있잖아요. 평생토록 보험을 하나도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토록 보험을 평생 가입 안 하고 실손보험도 없이 사는 사람 주변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통장 한 번도 안 파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적금이나 저축이나 아니면 자기 돈을 통장에 담아두는 것조차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월급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막 묻어놓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객들은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돈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그러니까 다가가기 쉬운 건 항상 돈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게 고객한테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다? 보험을 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간다? 남는 돈으로 재무를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목적 변화를 준비하게 되면 고객들이 상담을 이어서 더 많이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교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이거 몇 년 넣고 몇 년 차 되면 이렇게 확정으로 막 수익 얼마나 받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 딸이 해야 돼요. 이거 저희 언니가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재무 목적으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고객들이 원하는 재무가 있을까요? 모두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돈을 왜 모아야 되는데? 항상 이거에서 의문이잖아요. 사람마다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는 다를 테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를 먹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 리모델링하고 남는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차를 살 거다, 빚을 갚을 거다, 우리 딸 유학 보내줄 거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전 거기서 되물어봅니다. 그러시구나. 경혜님은 그럼 따님 유학이 목적이시고 영기님은 나중에 뭐 차를 사는 게 목적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두 분 다 모아가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정도의 금액이 되면 그때 깨고 쓰시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재무는 돈을 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꼭 재무 상담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줄게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그럼 제가 1억 만들기 플랜으로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 1억을 뭐에다 쓸 건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에 쓸지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고객한테 모아줄게 모으고 나서 나중에 사용해야 될 때쯤에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가 항상 말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그럼 그 기간, 5년 안에 집을 사겠다? 그럼 집값을 5년 안에 모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고요. 월마다 정확하게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씩 모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현실화됩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런 거 정하지 않고 영기님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한 달에 75만 원씩 넣으면 10년 동안 꾸준하게 넣으면은 그럼 7,500만 원 이상, 8,400만 원 정도 돈을 넣게 되거든요. 나머지 1,600만 원은 정부에서 채워줄게. 할 수 있겠지? 매 월마다 75만 원씩 몇 년? 10년만 모으면 돼. 우와,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지금 청년들 대부분이 그래요. 청년 적금, 청년 도약 계좌 좋은 상품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넣다가 이제 따님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막 넣다가 엄마 이거 금액 너무 부담돼. 이거 적금 왜 들었어 내가. 그래서 별명이 청년 희망 적금이 지금 청년 절망 적금이라고 불리거든요. 피자 한 판도 못 사 먹는다고. 근데 우리 도약 계좌라는 상품 5년 7년짜리 상품이에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에 75만 원씩 하셔야 돼요. 유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재무의 핵심은요. 그래서 금액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요. 첫 번째, 금액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상품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이제 설계사들, 우리 보험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이나 아니면 종신보험이나 여러 가지 상품을 거래하지만 그 상품을 고객한테 맞춘다기보다는 자기 수수료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고객한테 10년 할 수 있잖아, 너 20년 버틸 수 있잖아. 20년이면 네 인생에 뭐 10분의 1밖에 안 돼. 할 수 있지? 이러는데 그건 자기 얘기고,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중간에 이 상품을 유지를 하다가 내가 이거를 깨서 써야 되는데 깰 때 만약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고객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한테 100만 원짜리 계약 들어갈 수 있죠. 할 수 있죠. 유지 잘 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유지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 상품의 금액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이 이 금액을 꼭 유지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기간, 눈에 보이는 정도의 금액,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맞춰서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그 상품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보험의 금액을 줄여줬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보통 그 사람의 인생한테 돈을 모으겠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모으는 거죠?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 그럽니다. 그럼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해주자고요. 자, 우리 사회초년생들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보통 5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보통은 첫 번째, 우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그럼 이제 곧 결혼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결혼 자금이 본인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디 여기 삼전역 3번 출구 이런 데 살 수 있나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택 마련이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또는 독립 자금이 목적이 되겠죠. 세 번째, 자, 결혼했어요. 집도 있어요. 이제 행복해요. 꽁냥꽁냥해요. 와이프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사랑의 결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녀에 관련된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 결혼도 했어, 독립도, 주택도 있어, 자녀도 다 키워서 내보냈어.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필요한 자금 뭐가 있을까요? 경혜님이 지금 따님이 아직 어리시잖아요. 따님이 나중에 독립해서 나가서 결혼까지 딱 깔끔하게 해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경혜님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위한 돈인 거예요. 나를 위한 노후. 그래서 노후 자금은 어떤 인간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 이걸 가장 중시하는데요. 결혼하면 돈을 다 써야 되죠. 집을 사면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져야 되죠. 그리고 자녀, 돈 많이 듭니다. 노후,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한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떡해요? 보험도 당연히 지키시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위급한 상황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버리면 대처가 안 되잖아. 저는 비상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자산은 모든 재무상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다가 내가 돈이 없어서 시험장님 요즘 돈이 없어요.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번 달에 낼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비상자산을 마련해 놔야 우리 금융상품도 유지가 되고 그 사람도 안전하게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무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 사람의 금액에 딱 맞춰요. 여유자산 혹시 매 월마다 저축 얼마씩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옛날에 한 300만 원 벌 때도 그렇게 했어요? 9만 원 때는 70에 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딱 적정선이에요. 100만 원에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만 원에 저축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시군요. 그럼 저랑 연금보험 100만 원짜리 하나 하시죠. 유지가 안 될까요?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분이 만약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 저 오늘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디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그 차량 수리비가, 어머니는 안 다치셨대. 너무 다행이다. 근데 상대방 차가 아파요. 비용이 필요해, 수리 비용이. 근데 지원자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연금보험에서 혹시 돈 꺼내 쓸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죄송한데 연금보험 그거 20년 동안 더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뭐야, 이거 못 꺼내는 거였어? 나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의 자산에서 그러시면은 40만 원 정도는 본인의 인생의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으로 하시고 나머지 60만 원 남은 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단기간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적금을 하나 가입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비상자산으로 쌓아두시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까 그 차가 또 고장이 났어. 수리해야 돼. 이제 상품을 깨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돈을 꺼내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상품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또 굉장히 내가 전문가처럼 잘 만들어줬다라는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상품이 유지되려면 비상자산,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외우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보통 고객이 목적을 못 잡으니까 목적을 우리가 대신 잡아준다. 금액 줄여줬지?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이 돈으로 쓰세요라는 목적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품의 금액은 내가 정하나요? 아니면 고객이 정하나요? 고객이 정해야 돼요.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죠? 100만 원 하시죠? 이거 아닙니다.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으시죠? 그 중에 4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돈이에요. 그럼 결정 의사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고객에게 있어야 돼요. 설계사가 전문가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하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는 것과 남의 돈을 남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성이 있는 것과 어거지로 억지 부리는 건 달라요. 절대로 내 입맛대로 짜지 마세요. 고객의 입맛대로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결혼, 주택, 자녀, 노후, 비상자산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을 예시로 들자고요. 금융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요즘 20대, 30대 친구들 MZ라 부르잖아요. MZ세대 친구들 결혼해요, 안 해요, 요즘? 거의 안 해요. 그쵸, 결혼 잘 안 합니다. 결혼자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는 하지만 그게 1순위가 되진 않겠지. 이겁니다. 정확해요. 자, 주택자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할 수 있죠. 혼자 살면. 그렇죠. 필요합니다. 다만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결혼은 안 할 건데 자녀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보통 사회초년생이 원하는 건요, 결혼과 자녀가 빠진 독립자금, 1인 가구 독립자금과 노후자산 정도밖에 안 돼요. 나 혼자 살면 그만이지 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사회초년생 이제 20대 30대 막 20살 애들한테 노후자금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안 와닿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와닿아요. 지금 연금 65세부터 68세 이제 나 국민연금이 망한데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연금 드세요. 이게 와닿을까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와닿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상 촬영하는 거라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요. 제 실제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고객님한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못 받게 되고 본인은 연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말했더니 그 24살짜리 친구가 저는 일찍 알아서 사망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아니, 설마 내 앞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할 줄 몰랐지. 근데 저는 아무튼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라서 저는 그런 거 노후 걱정 안 하는데요? 아,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을 봤나 하면서 혼내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왜 노후 자산을 65세, 70대부터 받으려고 하죠? 연금 자금은요, 45세 때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모든 20대, 30대 친구들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놀고 싶다. 빠른 은퇴, 이른 은퇴라고 해서 파이어족이라 부릅니다. 모두의 꿈이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그럼 본인한테 65세, 70대부터 연금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른 은퇴를 해서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고객들이 훨씬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저는 80세 이때부터 연금 받는 줄 알았어요. 45세 이때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노후자금이라는 거를 이 1인 가구들 친구들한테 나이대를 40대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후자금 마련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은퇴자금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친구들도 연금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다 가시죠? 네. 금융은 그래서 시기에 따른, 나이대에 따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1990년대, 1980년대 어머님, 아버님의 마인드로 너 적금 들어야 돼? 너 엄마가 주택청약 무조건 들라 그랬잖아. 너 엄마가 계속 얘기했잖아. 적금 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님의 시대와 지금 친구들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시대에는 결혼, 주택, 자녀, 노후가 행복일 수 있겠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의 행복은 빠른 은퇴와 혼자 사는 행복, 독립자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트렌드를 지금에 덮어씌우지 말아라. 우리는 계속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고객한테 가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상담 화법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화법은 연금 화법밖에 없어? 그러면 그 연금을 20대, 30대한테 맞게 화법을 좀 개편하셔야겠죠. 그게 재무상담입니다. 사람에 맞게 맞춰서 하는 설계, 재무설계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야? 재무설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영진님 지금 위에 옷 사이즈 몇이에요? X라죠? 본인한테 S 90짜리 입혀주면 맞아요? 너무 작죠? 근데 본인한테 3X라지 125짜리 입혀주면 맞아요? 안 맞죠? 있다 보니까 나는 한 100에서 105 정도 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라지에서 X라지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입으신 조끼 혹시 맞춤인가요? 그 셔츠도 맞춤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 옷을 사이즈 보고 나한테 맞겠는데 하면서 입으신 거죠. 그 옷 사실 때 어떤 계절에 입어야지? 무슨 재질로 됐는데? 어떤 색상인데?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조끼니까 사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겨울 됐을 때 내가 이거 입어야겠다. 설마 그 조끼 여름에도 입고 다닙니까? 그렇죠. 계절감도 고려해야 되고 색상도 고려해야 되고 재질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더라도 어쨌든 겨울 조끼니까 이러면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옷 한 벌 사는 데는 많은 걸 고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에 돈을 쓸 때는 목표가 너무 단순해요. 상품 가입할 때도 일단 가입하는 거지 뭐. 적금 금리 몇이에요? 이거는 옷 사이즈만 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진님의 어깨, 허리, 가슴 둘레, 목 둘레 다 재가지고 영진님한테만 맞게 맞추는 맞춤형 정장을 입혀드리는 일입니다. 이 정장을 경혜님한테 입히면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겠죠. 영진님한테 맞춘 거니까. 그럼 경혜님도 경혜님한테만 맞는 맞춤 정장을 입어봐야겠죠.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 그게 금융상품이라면 저는 재무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각자 사람에게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이번 1강의 핵심인 재무설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총 이렇게 인생의 5가지 목표를 보통 잡고 산다 했잖아요. 뭐 요즘 시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들 마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로 할 필요 없죠? 짠! 국세청 자료입니다. 저는 국세청 자료, 정부 자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 숫자가 명백하고 투명하잖아요. 자, 봅시다. 결혼하는데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경혜님은 결혼하신 지 많이 오래되셨죠, 그래도. 20년 넘었잖아요, 최소. 경혜님 결혼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단위는 되지 않았을까요? 여자 남자 다. 그렇죠. 네. 남녀 합산해서. 부부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5천. 5천 정도? 좋은 결혼하셨네요. 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같이 고려하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영상 촬영이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자들은 많이 알지만 남자들은 몰라요, 진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이것만큼은 꼭 외워두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남성분들도 꼭 외워두세요. 남자들은요, 결혼할 땐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님 하면서 따라다니세요. 절대 시비 걸지 마. 그분의 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예비신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딱 물어봐. 이거 이쁜 거 같아? 안 이쁜 거 같아?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쁜 거 같아? 안 이쁜 거 같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싶어? 아니 딴 걸로. 그래. 계속 따라다녀야 돼. 결국은 그렇게 무언가에 맞추다 보면 늘어요. 뭐가? 금액이. 결혼자금에 주택이 많고. 주택은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자금만 단순하게 예시로 들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결혼식장을 잡아야겠죠. 요즘 식장 잡는데 최소 500에서 비싸면 1000까지도 갑니다. 자, 두 번째. 식대가 포함이 돼야겠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50명 정도, 1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50명 기준으로 잡아요. 옛날 식비는 한 4만 원, 5만 원 했죠? 지금 식비는 7만 원에서 비싸면 13만 원까지 갑니다. 우리 말로 하지 말고 하나씩 써볼까요? 여러분들 숫자의 무서움을 눈으로 봐야 증명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아주 무서워질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자고요. 결혼을 할 때 우리 식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식장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무조건 높긴 하지만. 두 번째, 식대가 필요하잖아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대. 옛날에는 50명, 100명 있잖아요. 지금은 몇 명? 250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어요. 근데 곱하기 식대가 지금은 비싸면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라고 했죠. 우리 평균선인 10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이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야. 쟤 너무 금액 간소하게 말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숫자를 적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금액이 일단 얼마죠? 500만 원에 2,500만 원. 여기까지 3천만 원. 통계청이 3천만 원이랬잖아. 그렇죠. 식장 잡고 밥만 먹는다면 여러분들 옷을 추리닝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드레스 필요하죠. 또 머리하고
그렇죠. 드레스, 메이크업도 필요하죠. 야외 그렇죠. 촬영해야죠. 근데 야외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린 내부에서 촬영하는 사진도 있죠. 스튜디오도 있겠죠. 그래서 촬영은 또 두 개가 드네요.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까지. 그리고 그냥 할까? 또 있죠. 뭘 해야 된다? 예물. 예물 맞춰야죠. 또 여행 가야 돼. 그렇죠. 신혼여행 가야죠. 아, 이 신혼여행이 아주 돈이 많이 들어요. 신혼여행 가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드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청첩장이 될 수도 있고, 웨딩카가 될 수도 있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결혼은 그래서 1년 지대사잖아요. 평생 돈을 모아서 몰빵하는 거야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 사회초년생들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금액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그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될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신혼여행이 끼는 순간. 저는 예비 신부랑 이제 우리는 뭐 처음에 칸쿤, 그래서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데를 가자. 거길 가면 거기 배 타고 뭐 1시간인가 2시간 가면 뉴욕이 있대요. 그래서 뉴욕에서 놀다가 칸쿤에서 놀다가 이렇게 뭐 한 15일, 20일을 놀다 올까? 너무 좋아. 금액 따져보니까 8천만 원, 7천만 원 못 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못 가겠다. 리조트로 가자. 이러다가 결국은 바꿨어. 다른 지역으로. 지금은 저희가 호주 얘기를 하는데요. 호주를 갈 때도 비행기가 엄청 오래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린대요. 8시간? 걸린대요. 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계속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우리 발리 갈 때만 해도 이제 4시간, 6시간 가야 돼요. 괜찮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가고 싶다. 참고로 제 예비 신부는 승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서서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것만 봤으니까 자기도 한번 앉아보고 싶어. 어디에? 나 비즈니스석에 앉아보고 싶어.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출발할 거 아니냐. 갈 때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니까 갈 때 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가 힘들다. 돌아올 때 타자 라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될게요? 둘 다 타게 됐어요. 정확합니다. 둘 다 타게 됐어요. 오빠 그럴 거면 우리 그냥 둘 다 타면 안 돼?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비용을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비행기 값으로만. 하지만 그 아이의 꿈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결혼 자금을 다 계산하고 나니까 금액이 한 6, 7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게 경혜님 때의 결혼식이 한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물가 상승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요. 내가 집값도 생각해가지고 집 전세 생각해서 오다가는데 저희는 집을 완전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면 한 1,1,500 정도. 그러면 딱 내가 7배네요. 물가 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보다 지금 결혼 하는 업계가 좀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 그 돈을 왜 나한테 메우냐고. 하지만 내가 고객이죠. 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통계청의 말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 차량이 있으신가요? 차량이 있으신가요? 그 차량 혹시 어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금액만. 중고? 4천만 원 정도. 자, 그 차량이 몇 킬로 정도 사셨어요? 몇 킬로 타려고? 네. 20만. 자, 그 차량을 앞으로 40만까지 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전에 차는 분명 콩이랍니다. 그렇죠. 차량은 소모품이에요. 여기 써 있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은 한 대의 차만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될까요? 차량은 소모품이거든.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집. 자, 서울시 전 지역을 다 찾아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송파, 잠실이죠? 여기 근방의 평균 집값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평균 집값이 한 15억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7억 정도의 집으로 평생의 집을 산다? 만약에 우리 둘이서 막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조그만 집 18평 정도에 들어가 살 수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집은 좁아져요. 아이가 둘이 되는 순간 그 집에서 나가야 돼요. 30평대로 가거나 28평대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7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 요즘에 저기 뭐 내포 신도시다. 어디야? 저기 안산이 안양? 안산, 포천, 저기 뭐 진접, 뭐 저기 파주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살 데가 없고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통계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억 정도면 평생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 한 1990년대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평균이 안 돼요? 지방이랑. 그렇죠. 평균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화의 오류예요. 서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저기 무슨 전라도 고흥 이런 거까지 합쳐버리니까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 거야. 맞는 말이죠. 평균값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지방에는 먹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붙어 있는 거야. 내 집 마련이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4억 원이면 충분하대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둘은 안 키워봤지만 저기 어머님?
말도 안 되게 더 들죠. 평생 키우는데 2억, 한 사람당 2억?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키우면 애기 사교육은 일단 못 할 거고요. 애들 유아기도 뭐고 이런 꿈도 못 꿀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노후자금. 두 사람이서 평생을 사는데 10억이다. 이걸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은퇴 나이가 한 60세니까 40년 정도를 내가 산다 해요. 40년 정도면요, 10년 동안 2억 5천이거든요. 10년 동안 2억 5천이에요. 1년에 2,500만 원이에요.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약 188만 원. 두 사람이서 한 달에 188만 원. 나쁘지 않지 않나? 맞아요. 외식을 안 한다면. 진짜. 맞아요. 옷도 안 산다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앞에 텃밭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당근 같은 거 캐먹고 이래야 돼. 그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돼요. 평생 은퇴자금 한 달에 188만 원. 놀랍게도 이건 세금, 집, 차 모든 게 다 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는 돈만 188이지. 만약에 유지 비용이나 집 세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본인이 두 가족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4, 5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4,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시는 거 살 수 있겠어요? 밥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 금액에서요, 이 금액까지 총 쓰는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래 22억이라 적혀있죠. 이제 아시겠어요? 사회초년생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자금은 모아야죠. 곧 결혼할 거니까 차는 사야죠. 아까도 차 사고 싶다며. 차는 사야죠. 하하. 그 다음을 안 봐. 여기서 그냥 내 돈 다 쓰는 거야. 그럼 저는 다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점장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상품인데 전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면 이걸 보여주게 돼요. 나중에 너가 언젠가 평생 모아야 되는 금액은 이만큼이라 된다. 이거 제가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이 그 돈을 온전하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대, 30대 정도 되죠. 본인이 번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렇죠. 자,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경혜님, 지금 본인이 번 돈은 누구 돈이에요? 가족 돈이. 내 돈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60대 70대가 됐어요. 일 하실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면 일 안 하겠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나한테만 쓸 때 얘기예요. 40대 50대 분들은 경제활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분들은 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가입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20, 30대 친구들은요, 돈을 모아야겠다면 지금 하세요. 나중 되면 당신의 돈은 당신 돈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 30대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주곤 해요.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재무상담의 결론을 간단하게 지어드리면, 재무상담 첫 번째, 돈을 만들어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명확한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명확한 목적을 위해 상품을 만든다면 유지 가능한 금액대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들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기간만큼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상품이 유지가 되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고객도 피해 나도 피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진행할게요.